유시민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뒤로 안 밀어도 됐어요. 네, 반갑습니다. 되게 큰 공간인데 많이들 오셨네요. 아마도 대구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김천서 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문경에서도 오시고 포항도 오시고 인근에 경북 지역의 여러 곳에서도 이제 많이들 오신 것 같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행사 준비해 주신 우리 김진태 상임대표님 비롯해서 대구 경북 노무현재단 지역위원회 일꾼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서로 상의해서 정했는데 언론의 역할과 우리들 시민들 개개인의 역할 이런 좀 추상적인 제목입니다만 이제 실제 그런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요즘 이제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시민들이 언론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언론이 별로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바뀔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연합뉴스 취재 차량이 보이던데 기자분들도 좀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드릴 말씀 같이 좀 들으시면서 생각 좀 나누시고요. 혹시 오늘 이 강연에 대한 기사를 쓰신다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내용을 요약하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이제 보도에 주시는데 저희 강의가 좀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시간 2시간으로 잡혀져 있는데 제가 한 1시간 이내에 제가 준비한 말씀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미리 주신 질문 또 제 말씀 중간에 또 추가로 주신 질문 중에서 진행 맡으신 분이 뽑아서 대신 저에게 물어주시고 제가 답드리는 그런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미리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제가 여러 사정이 있어서 막 사인하고 이런 거는 끝나고 못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사진을 찍어드리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얼굴 보는 걸로 목소리 듣는 걸로 질의응답 나누는 걸로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해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리 보내드린 자료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여질 수 있죠? 어떤가요? 예. 먼저 그래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몇 가지 데이터만 가지고 왔는데요. 함께 우리 언론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필요한 데이터들 몇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이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직접 체험해서 자기가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자분들이 언론인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실들을 선택을 하고 그 사실들을 알려줄 때 이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다른 사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얹어서 보도를 하죠. 그래서 언론은 우리에게 사실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시각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언론을 믿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언론 보도를 신문 뉴스나 방송 뉴스를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이것이 중요한 사실들이고 이 기사가 또는 이 칼럼이 이 중요한 사실들에 대한 믿을 만한 해석이다. 그렇게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더 수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언론 보도를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회는 역사상 없었고 지금도 없고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특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뉴스 보도를 도대체 얼마나 신뢰하는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수십 개의 나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꼴찌입니다. 언론의 보도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25%밖에 안 돼요. 저 위에 보시면 핀란드라든가 이런 데는 60%가 넘습니다. 100%가 아니니까 완벽하게 언론이 신뢰받는 나라는 없죠. 그러나 100% 완벽히 신뢰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차이는 매우 심각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꼴찌라는 점, 이게 기자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언론인들도 자신들이 매일 생산해서 유통시키는 뉴스에 대해서 4분의 1밖에 믿지 않는다. 시민들이 믿는 시민들이 4분의 1밖에 없다. 또는 믿는 정도로 치자면 신뢰도가 25%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언론인들도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고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 이러한 현실이 왜 생겼을까? 혹시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사실을 취재하고 그 보도할 사실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보도한 사실들에 대한 해석, 그 사실들을 해석하는 시각을 쓸 때 또는 리포트를 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없어서, 그죠? 어떤 억압이 있거나 방해가 있거나 이래서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 언론을 검열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까지도, 전두환 정권 때는 보도 지침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언론사에 정부에서 뭔 보도해라, 이건 보도해라, 이건 보도하지 마라, 이거는 보도하더라도 절대 일면에 싣지 마라, 이거는 1단짜리로 해라,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지정을 해줬고, 언론들이 놀랍게도 그걸 거의 다 지켰어요. 물론 좋아서 지킨 건 아니고요. 말을 안 들으면 그 언론사를 괴롭혀서 영업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광고주들을 압박해서 광고를 안 줄 수도 있고, 또는 기자들을 잡아다가 중앙정보국 지하실에 데리고 와서 거꾸로 매달기도 했고요. 무서우니까, 겁이 나니까, 그리고 잘 협조해주면 또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그래서 다음 데이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좀 커서 저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국경 없는 기자회라는 국제 기자단체에서 해마다 어떨 때 좀 사정이 있으면 빠진 면도 있긴 합니다만, 2012년도인가가 빠져있죠. 그때 무슨 사정이 있어서 발표를 못했고요. 지난 거진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지수가 변해온 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높았던 때가 언제죠? 여기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이때 기자분들이 정말 대단했죠.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언론 자유를 정말 우리 역사상 최고로 자유롭게 누리던 시절입니다. 전 세계 순위 3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순위보다 높았죠. 저 때가. 우리가 인구가 좀 많아서 그렇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인당 국민소득으로 치면 우리나라가 35위 이쪽 저쪽 됩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도 이탈리아를 아마 이제 막 젖혔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32위에서 35, 6위 그 사이에 지난 수년간 있었는데요. 31위면 1인당 GDP 순위보다 높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제일 내려갔습니까? 예, 2016년입니다. 그리고 비슷비슷하게 내려갔을 때가 2009년도. 며칠 전에 보니까 대구 MBC에서인가요? 대구 보수의 섬 대구라는 다큐를 했던데, 이 대구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대통령들이 있었을 때 언론 자유지수가 저렇게 밑으로 꼬나박았습니다. 제가 오늘도 보니까 지난번에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님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유튜브 방송을 한참 전에 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MBC 100분 토론에서 120분 만담 더하기 뒤에 끝나고 나서 소셜 라이브 또 한 30분 정도 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더랬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또 홍 대표님이 페이스북에 저하고 어제 KBS 녹화했다고 자랑 좀 하셨던데요. 어제 녹화를 이제 KBS에서 지금 공개를 했는데 11월 22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이렇게 총선 때까지 선거 방송을 총선 임박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하자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기획을 마련을 해서 저보고 같이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홍준표 대표님하고 하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또 출연자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어제 녹화한 것은 첫 회분 저희 둘이서만 했습니다. 진행자하고 셋이서만. 되게 재밌었거든요. 녹화하는 시간 동안 훨씬 100분 토론 때보다 훨씬 더 재밌게 약간 FC 바르셀로나의 축구 스타일로 이렇게 티키타카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녹화를 했습니다. 그거를 홍 대표님이 페이스북에 또 자랑을 하셨던데요. 홍 대표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100분 토론 때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는데 보수의 가치가 자유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유. 맞나요? 안 맞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만 자유를 탄압한 게 아니고요. 극히 최근까지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도 언론 자유지수가 이렇게 72, 69위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자유로운 보도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게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민의 자유를 탄압했다는 뜻입니다. 여하튼 이 표가 보여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본 우리 시민들이 언론 보도를 믿지 않는 이유가 언론 자유가 없기 때문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때는 저랬다 하더라도 지금은 많이 올라왔잖아요. 다시 참여정부 때까지 아직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언론 자유는 참여정부 때 이어서 10년의 공백기간을 거쳐서 또다시 그때만큼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취재활동, 자유로운 보도,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아주 폭넓게 이렇게 제한 없이 보장되고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신뢰도는 바닥이다. 그럼 최소한 시민들이 언론의 보도를 믿지 않는 이유가 언론 외부의 환경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데이터는 보여주고 있죠. 여기 취재 오신 기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여기까지 봤고요. 데이터는 제가 미리 다 보여드리려고요. 그 다음 데이터 한번 볼까요? 요거 말고요. 요거 맞습니다. 요거 그래프도 있죠. 그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조금 이동할게요. 언론을 믿지 않는 이유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시민들이 언론에게 기대하는 것과 언론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굉장히 크면 그러면 수요자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수요자의 취향과는 다르게 요구와는 다르게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에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져온 건데요. 이것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한 겁니다. 일반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시민에게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달라 이 요구가 압도적으로 커요. 그리고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권력에 대한 각종 권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모든 층의 모든 분야의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 이거를 해달라는 게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29.8%. 그다음에 특정 이슈에 대한 전문적 의견 제공이라든가 사회적 의지 안건에 대한 어떤 의제 설정 기능, 그다음에 여론 형성 이런 거 해달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근데 언론인을 보시죠. 압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이게 52%예요. 언론인들은 내가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민들은 그 반밖에 안 되죠. 거기에다가 대개 기자분들이 언론에서 공격하는 권력이 어떤 권력이에요? 주로 청와대죠. 그 여당이죠. 대부분 집권 세력이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 견제, 감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의 권력에는 정치 권력, 청와대나 여당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재벌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시장 권력이 있죠. 이 시장 권력이 저지르는 거래처에 대한 약탈적인 어떤 영업 관행이라든가 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 노동 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이라든가 그 다음에 담합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착취하는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라든가 또는 유해가스나 혹은 환경오염물질을 생산 과정에서 마구잡이로 배출하고 숨기는 이런 반환경 범죄라든가 이런 거 얼마든지 있죠. 그건 별로 안 해요. 왜? 광고주니까요. 광고주잖아요. 광고주. 이 경제 권력은 자기들의 광고주기 때문에 안 다뤄요. 되도록이면. 검찰도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원래 국가 권력의 일부인데 최근 사태에서 보시면 검찰을 비판하는 일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언론인들께서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권력 일반이 아니고 정치 권력 하나에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국 사태 얘기를 꺼내면 요새 자꾸 신문에 기사가 나서 저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지금은 대통령보다 검찰이 더 세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검찰이 흘려보내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기사를 보신 적이 별로 있으십니까? 거의 없죠. 검찰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언론 불신, 언론 보도에 대한 불신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비판이라도 똑바로 하면 좋은데 똑바로 안 해요. 문제는 데이터 맞아보죠.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온 게. 그러면 언론인들 자신은 스스로 이렇게 불신받는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되게 치밀하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신문 기사도 이렇게 치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아니고 언론인들을 실정 인터뷰해서 뽑아낸 데이터예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요. 언론인들 스스로 아까 저렇게 언론의 자유가 만개한 상황에서 저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데 전문 직업인으로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럼 누구든 내가 불신과 적대감에 부딪히게 되면 왜 이럴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 언론인 스스로 어떻게 진단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불신받는 원인 중에 제일 큰 거, 이거 복수로 답을 할 수 있게 한 조사인데요. 오보, 왜곡 보도, 선정 보도 등 품질이 저렴한 기사. 하면 제품이 품질이 안 좋아서 불신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공감되시죠? 네, 아주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이념적 입장에 따른 정파적인 보도 40.9% 나왔습니다. 역시 올바른 진단이죠? 기자의 전문성 취약, 이거는 이제 1번 제일 첫 번째 거하고 관계가 깊죠.
만약 외부에 이렇게 기사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외부 요인을 제외하고 본다면, 내부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기사 작성하는 사람이 수준이 낮으면 기사가 수준이 낮게 되죠. 예.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이 쭉 있습니다만 제일 큰 건 압도적인 건 역시 정치적 이념적 입장이 너무 강해서 어느 쪽에 치우쳐 있고, 그리고 기자들이 전문성이 약해서 저질의 기사가 대량 생산되고 있는 것이 불신의 원인이다. 맞습니까? 네. 정확하죠? 이게 언론인들 자신의 진단이에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 진단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안 고친다는 거예요. 안 고쳐요. 예. 아, 주임새 좋습니다. 이건 되게 고상한 얘기고요. 이따 어차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얘기가 나올 거여서 이제 원래 주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고상하게 우리가 높은 추상 수준에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막 나온 기사라서. 제가 취재를 많이 해요. 취재 때문에 낭패도 많이 당하고요. 제가 동양대 총장님 진짜 취재했던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고발돼서 특수부에 배당이 돼가지고 지금 반부패 수사부 배당이 돼서 고아무개 뭐 부장님이 내 담당이 되는데 언제 뭐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통지서가 오면 갈지 말지를 고민해야 될 텐데 일단은 제가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개적으로. 네, 그랬더니 어떤 신문, 어떤 방송에서는 또 저보고 막 교만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안 가는 거는 저희 권리예요. 헌법이 보장한.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더라도 말을 안 하는 것도 시민의 권리죠. 아니, 조국 교수가 검찰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왔어요. 아유, 구차하게 일일이 답하고 싶지 않다. 진술 거부만 행사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막 욕하는 기사들이 막 나와요. 예. 황교안 대표가 갔다 왔잖아요. 경찰에 오라고 또 안 했는데 자기 발로 가서 자기 발로 왔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갔을 텐데 묵비권을 행사했고요. 진술 거부. 황교안 대표는 법률가잖아요. 평생 검사를 한 분이고 법률가시잖아요. 지금이라도 정치 은퇴하면 금방 변호사 사무실 열어도 돼요. 근데 그분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안 걸면서 조국이 가서 진술거부권 행사한 걸 왜 욕을 해요? 이게 바로 정파적 입장에 기초한 정파적 보도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우리 검사님들이 저를 꼭 만나고 싶으시면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장을 받으면 저를 잡으러 안 하셔도 돼요. 제 전화번호 아실 거니까 그냥 문자 하나 넣어주면 돼요. 영장 나왔다. 이러면 제 발로 바로 가죠. 제가 바로 갑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들어보니 너 조사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건 존중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하면 저는 지체 없이 갈 겁니다. 하지만 가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죠. 제가 정말로 취재 통화였어요. 그분이 17년 전에 저보고 동양대학교 교수로 와달라고, 제가 석사밖에 아닌데 교수로 오라고 하셔서 제가 사양하고 안 갔지만 저로서는 너무 고맙잖아요. 제가 독일 유학 뭐 석사만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뭐 원고 한 매에 몇천 원밖에 안 되는 원고 열심히 쓰고 이렇게 돈 벌고 있을 때 교수로 오라고 그랬으니까 저로서야 참 고마운 분이죠. 그래서 그 뒤로 쭉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동양대 압수수색 검찰이 했는데 거기 표창장이 뭐 대장에 없고 뭐 대장에 기록이 없고 뭐 이런 보도가 나와서 제가 그때 알리오 쉬고 있을 때여서 호해를 만들어야 되나 싶어서
이제 취재 좀 해보고 호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화 걸어서 여쭤본 거예요. 총장님, 잘 계시죠? 건강 어떠세요? 뭐 건강이 좀 안 좋으셨거든요. 지금도 좀 안 좋으시다는 보도가 나왔던데, 그래서 제가 건강 걱정도 해드리고, 또 언론에 이렇게 막 동양대가 나오면서 총장님 말씀이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정경심 교수님 채용할 때 어떤 경위로 채용하셨나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뭐 조국 교수의 부인인 거 아셨나요? 뭐 그죠? 취재하면 당연히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는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나가면 대장에 다 기록되나요? 그 조국 교수 따님이 받은 표창장은 그 대장에 없었나요? 이런 거 다 제가 여쭤봤어요. 그리고 검찰이 뭘 들고 왔나요? 예, 검찰이 표창장 사본을 들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인이 총장님 직인이 맞나요? 직인은 내 거 맞대. 그런 말씀을 저한테 다 해주셨거든요. 저 진짜 취재했어요. 근데 총장님이 이상하게 저 말고 다른 분과의 통화에서 들으셨던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한 적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 뭐 토끼와 거북이 얘기 이런 거 제가 한 적이 없거든요.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한글로 이렇게 자막을 띄워놓고 종편에서 보면 평론가들이 나와서 그걸 막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저게 어떤 의미였을까? 아니 하지도 않은 말인데 해석을 왜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종편 기자분들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저한테 확인 취재를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뭐 그랬다고 해서 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례를 들고 오면 보셨겠지만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어느 강의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 기사 난 거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 그 기사가 이제 가짜 기사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엉터리 기사예요. 엉터리 기사예요. 거기 저와 관련된 게 한 단락이 나오는데 진 교수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거기 정확히 나와요. 전화를 해봤더니 덮을 수 있대더라. 그리고 어떻게 보도가 나왔냐면요. 덮을 수 있대요.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런 뉴스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서 퍼지는지를 제가 이제 제 사례를 가지고 갈게요. 그는 유 작가, 이게 동아일보 기사예요. 그는 유 작가에게 전화해서 따옴표, 큰일 났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젊은이들한테 퍼달라고 할 수 있겠냐? 따옴표 닫고 라고 묻자. 갈로 열고 따옴표 치고 갈로 열고 유 작가는 갈로 닫고 덮을 수 있대요. 갈로 열고 라고 답했다 갈로 닫고 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 따옴표 닫고 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앞뒤도 안 맞고 이게 줄거리도 없는 기사예요. 근데 핵심은 제가 덮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동양대 표창장 건을요. 미쳤어요 제가. 진중권 교수가 이때 전화를 왜 했냐면 그 조민양이 봉사활동하러 왔을 때 자기도 받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영재센터면 뭐 어학원이면 여기 있었던 아무개 교수가 그거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제보해 주려고잖아 한 거예요. 그리고 동양대 총장님이 조민양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건 원래 동아일보 기사가 아니고요. 뉴시스 기사였어요. 뉴시스. 제가 시간선으로 확인해 보니까 맨 먼저 기사를 쓴 건 뉴시스 기자예요. 동아일보 기자는 이것을 복붙했어요. 복사해서 붙였어요. 뉴시스에서 인용했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동아일보 기사예요. 그러고 나니까 SNS에 트위터면 뭐 이런 데 이게 쫙 퍼졌어요. 벌써. 이게 어제 나온 기사인데. 그리고 소위 우익 유튜브에는 벌써 이런 제목을 달고 동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근데 이 강의는 수강생이 40명인 작은 강의였고요.
이 처음에 기사를 쓴 뉴시스 기자가 거기 들어와 있었는지 아니면 강의를 들은 학생을 취재해서 쓴 것인지는 아직 확인 안 돼요. 제가 아침에 전화했을 때 진 교수는 이 기사가 난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만들어지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가서 뉴시스 기자가 최초에 취재를 했을 수도 있죠. 그 강의실에서. 그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요. 또는 강의를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진 교수의 강의를 들은 학생을 취재해서 토막토막 모았을 수도 있죠. 근데 여하튼 이 오보 또는 왜곡 보도 또는 문맥이 잘 안 이어지는 수준 낮은 기사를 뉴시스 기자가 처음에 썼어요. 그리고 이거를 동아일보가 복붙했어요. 아직 다른 신문들이 복붙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게 좀 더 나오게 되면 종편 방송에서 받을 거예요. 진중근 교수가 말하기를 전화통화하면서 유시민이 덮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면서 제가 그동안에 했던 말들을 또 막 갖다 붙여가지고 저질, 이상한 놈 이렇게 만들 거예요. 저를. 근데 진 교수가 좀 전에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뭐라고 올렸냐면 제가 다 소개해드리진 않고요. 아래에 링크한 동아일보 기사 참 교묘하게 무지막지하네요. 그리고 그 기사 내용을 인용한 다음에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젊은이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유 작가가 대답하기를 소위 세대 담론, 2030 청년 세대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볼 때 신뢰할 만한 담론이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자기도 강의할 때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덮을 수 있대요 라는 것은 유 작가의 발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다가 강연에서 이제 진 교수가 한 발언은 당시 내가 보기에는 유 작가는 표창장을 위조했느냐 사실 여부보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국 교수 가족이 방어할 수 있느냐에 더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 기사로 번역되게 됩니다. 이게 재밌죠? 그리고 이제 저 그런 입장에 대한 맞아요. 제가 진 교수가 이렇게 보면 정확해요. 제가 그 표창장이 발급된 경위에 대해서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진 교수에게 물어봤고 진 교수가 그럴 만한 사람들을 저에게 소개해 줬어요. 연락처도 주고 이름도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분들에게 추가 취재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 교수가 보기에는 제가 법적 공방 결국은 법적 공방으로 가게 되는데 검찰이 기소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법적 공방전에서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가 이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를 찾고 있는 것이 보였던 거예요. 진 교수가 잘 본 거고요. 저는 그때 이미 검찰은 어떤 경우든 기소할 거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해서 법정으로 갔을 때 법정에서 다툴 만한 근거를 갖고 있냐 없냐 매우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진 교수는 좀 불만이었던 거죠. 사실 여부라든가 법정 공방에서 이기냐 지냐 문제를 떠나서 이 소위 조국 사태로 인해서 진보 진영이 받게 될 정치적 타격, 신뢰 추락 이런 것을 진 교수는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전화통화 그것 때문에 전화했는데 저는 그거는 제가 정확히 한 말은 그것은 정책이나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돼. 그 청년층의 문제는 이 조국을 쳐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지금 조중동이나 보수 언론이 그 담론을 동원해서 조국을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격이야.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정부나 열린우리당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할 일이고 우리처럼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사실관계가 중요해. 그리고 이 조국 사태, 검찰의 이 전대미문의 이 대규모
일가족에 대한 대규모 수사, 이 사건이 도대체 왜 일어났고 왜 이런 양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야. 저는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진 교수가 잘못 말한 건 한 개도 없어요. 다만 보도가 그렇게 나왔던 거죠. 예, 그 밖에도 이 뉴시스가 처음에 보도했고 동아일보가 바로 복붙해서 받은 이 기사에 여러 가지 문제, 뭐 정경진 교수 아드니 뭐 인문학 강좌 그 감상문이 온 아이디가 뭐 정경진 교수의 것이었다는 등의 발언을 진 교수가 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본 보도를 얘기를 한 거래요. 신문에 이렇게 난 걸 봤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 교수가 내가 봤더니 그렇더라고 말한 것처럼 기사 다 써놓은 거예요. 저질 기사죠. 저질 기사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런 식의 보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처음에 보도를 할 때 제대로 취재 안 한 거예요. 왜 제대로 취재를 안 했냐 하면 여하튼 조국을 계속 공격하는 거, 그다음에 조국을 편들고 있는 유시민도 공격하는 거, 여기에 도움이 되는 건 뭐든지 다 기사를 쓰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사를 쓰면 그 다음에 다른 언론들이 막 받아요. 복붙해가지고. 그 다음에 SNS로 퍼지고 유튜브로 가고 다시 종편방송으로 넘어오는 이 가짜뉴스, 왜곡보도, 저질기사의 메커니즘을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이고 조금 아까 오다가 트위터에 보니까 유시민 그런 놈인 줄 내 진작 알고 있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흥각게 다 나오더군요. 자, 여기까지가 진단인데요.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기자분들이 다르게 해주면 제일 좋죠. 근데 다르게 해줄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일으키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얘기해서 바꾸면 돼요.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언론의 이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이 품질 낮은 언론 보도의 문제는 누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냥 구조예요, 구조. 올드 미디어, 이른바 낡은 미디어로 일컬어지고 있는 종이신문과 방송들의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냥 이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특별히 나쁜 의도, 사악한 뜻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론 그 배후에는 그 언론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수적인 정치 성향, 수구적인 이념, 특권의식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일선에서 뛰고 있는 기자분들이 그런 걸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진짜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지기가 지극히 어렵다.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망하면 망했지 달라질 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후반부, 뒷주제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달리 방법은 없고요. 올드 미디어를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야죠. 일단 품질이 낮은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제품은 일단 안 써야죠. 아무리 욕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트로트 잘 부르는 젊은 어떤 여자분이 엄청 대박 어느 종편 방송사를 띄웠어요. 그죠? 노래 너무 잘하더라고요. 송가인 씨요. 진짜 제가 어릴 때 듣던 노래 같더라고요. 정말 옛날 트로트. 요즘 그렇게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를 본 적이 없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그 방송사에서 최고 시청률을 찍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봤습니다. 송가인 씨가 노래 부른 유튜브 동영상을 봤어요. 딴 데 가서 그런 거. 안 봤습니다. 일단 그게 우리가 소극적으로 언론 소비자로서 올드 미디어 또는 언론인들 자신은 레거시 미디어라고 합니다. 정통 미디어예요. 정통 미디어. 새로 생긴 것들은 사입이라는 거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것은 올드 미디어고요. 제가 하고 있는 알릴레오 같은 경우는 뉴 미디어죠. 일단 그 제품을 사지 말아야 돼요.
신문도 사지 말아야 되고요. 구독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그 채널도 되도록 켜지 말아야 돼요. 집에서 아예 설정을 건너뛰게 해놓으면 더 좋아요. 아니면 그 채널들은 빼고 나머지만 자주 찾는 패널로 해가지고 선호 채널로 설정해놓고 그것만 보시는 게 나아요. 그게 아주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댓글 달기. 댓글 달기 이거 좀 괴로워해요, 기자분들. 기자분들은 남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런 건 평생 하는 업이지만 자기 자신이 지적질 당하고, 그죠? 지적질 당하고 비판받는 것은 못 견뎌요. 예,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스스로 언론인이 될 수 있죠. 뭐 신문사 방문해서 월급 받아야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시민들 스스로 언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같은 것은 욕은 쓰지 마시고요. 예, 멋지게 쓰면 되죠. 비평에 대한 비평이요. 메타 비평, 고급진 용어로는 메타 비평이라고 그러는데, 언론이 수행하고 있는 비평에 대해서 언론 소비자가 비평하는 거죠. 그런 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짜뉴스, 왜곡 보도를 가려낼 수 있는 문을 기르는 거죠. 제가 이 기사,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진중권 교수의 강의에 대한 기사를 뉴시스 동아일보에서 딱 봤을 때 처음에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곡 보도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왜곡 보도지, 이거는. 왜냐면 설마하니 진중권이 나한테 대해서 나쁜 말을 하겠어? 근데 그건 저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 저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믿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라고 그런 기사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어떤 보도가 나올 때 이 보도가 정말 사실일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매스미디어, 이제 올드미디어죠. 신문, 방송 이런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쏴버리는 거예요. 이 올드미디어의 특징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공급자가 그냥 정보를 일반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피드백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피드백이 와도 반응 안 해요. 댓글 아무리 달아도 그 해당 기자가 그 댓글에 대해서 댓글 달지 않아요. 그쵸? 아무리 아프게 지적을 당해도 사실 착오가 있거나 고의 보도이거나 왜곡 보도라는 지적을 아무리 당해도 다음 기사에서 그걸 바로잡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 기자분이 있으면 천연기념물, 인간문화재 대접을 해드려야 돼요. 피드백 절대 안 합니다. 소통 안 해요. 상호 커뮤니케이션 절대 안 합니다. 일방적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누가 세게 지적을 하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러고 나와요. 아니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스피커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툭하면 법적 조치를 한대요? 말도 안 되죠. 한겨레 신문에 법조고 기자, 검찰 기사 맨날 쓰는 어떤 분이 그것 때문에 그 칼럼 잘랐다고 해서 또 젊은 한겨레신문 기자분들이 막 성명 내고 난리가 났죠. 그분에 대해서 그 전에 한겨레신문에 근무했던 어떤 분이 비판을 했어요. 법조 마피아 비슷한 거라고 뭐 어떤 검찰 기사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매주 칼럼에다가 명확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글들을 쓰면서 누군가가 SNS에 자기를 비판했다고 해서 바로 고소하는 거예요. 이 기자가 아니죠. 저는 기자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기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쓰는 글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적받았을 때 고소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당에도 보면 고소 잘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툭하면 고소 안 돼, 툭하면. 예? 툭하면 고소 안 돼. 법으로 해결 못할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치를 맡겨놨더니 정치하다가 무슨 문제만 생기면 법원으로 끌고 가요. 그거를 검찰로 끌고 가고. 되게 정치인 중에 최고 못난 정치인이 툭하면 고소하는 정치인이고요. 기자 중에 최고로 못난 기자가 자기 기사에 대해서 비판받았다고 고소하는 기자예요. 정치인 기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해요. 뉴미디어는 달라요. 뉴미디어는 쌍방향적입니다. 그죠?
제가 아는 알릴레오는 제가 댓글을 많이 소개하진 않지만 제가 댓글을 많이 보죠. 예, 그리고 공동진행자를 뽑을 때도 댓글에 시청자들이 올려놓은 의견들을 많이 참조해서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상호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피드백을 받고 반영합니다. 그거를 쌍방향적이고요. 그리고 시청자들이 저한테 슈퍼챗으로 돈을 쏴주고요. 그죠? 완전히 쌍방향적이잖아요. 이게 뉴미디어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하다가 잘못됐으면 바로 사과하고 바로 정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좀 창피하기는 해도 그 죄 지은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오류가 날 수도 있죠. 언제든지.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오류가 나면 오류를 바로 잡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씨가 JTBC하고 인터뷰를 안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맥락상 김경록 씨가 JTBC가 거절한 것처럼 그렇게 맥락이 전달이 됐죠. 그래서 제가 바로 잡았잖아요. 죄송하다고 그러고 JTBC는 하려고 했는데 김경록 씨가 거부한 거라고요. 그래서 바로 잡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의 심각성을 치자면 김경록 씨가 거부한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JTBC는 정말 억울한 사람들, 가리워진 진실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던 방송국이었잖아요. 근데 JTBC에서는 인터뷰를 하자고 그랬는데 김경록 씨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불신 때문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다시 JTBC가 사람들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방송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세월호 참사부터 탄핵이 이르는 그 몇 년의 긴 기간 동안에 뉴스룸은 정말 굉장히 위로받는 시간이었거든요. 8시에 뉴스룸을 켜면 그 손석희 앵커의 음성을 듣고 얼굴을 보는 순간부터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그 몇 년 동안요. 매우 저 자신에게는 매우 소중한 언론사였기 때문에 특히 안타까워서 제가 그 말을 했던 건데 표현이 잘못되어서 사실관계가 잘못 전달됐죠. 그럼 저는 즉각 받아잡고 사과가 필요한 만큼의 사과를 합니다. 언론인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지나친 요구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기사에 대해서 진중국 교수 강의 기사에 대해서 뉴시스 기자는 곧바로 새로운 보도를 내서 자기가 오보를 했다고 해야 되고요. 그걸 복부됐던 동아일보 기자도 내가 잘못 복부됐다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신뢰가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올드 미디어, 특히 기성 언론의 이 불신받아 마땅한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역력을 기르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하는 태도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그런 노력을 할 때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고 싶어서 알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100만 넘어가지고 뭐 골드 뭔가 받는데 받았어요. 답답하시죠? 제가 뭐 이렇게 시민들이 뭘 할 건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특효약은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기성 언론이 변화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변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요. 이런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른바 조국 사태를 지나가고 나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여러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서 조사 방식과 시점은 다 달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대답이 다시 올라와서 한 반쯤 됐잖아요.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정의당의 지지율을 합친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지지율을 합친 것도 거의 50% 가까이 왔잖아요. 다시 저는 이게 기적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보고 있으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한 10% 가야 되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10%로 가라앉았어야 돼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도 이렇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정의당의 지지율, 이것이 50% 선을 이렇게 걸쳐 있다는 것은 저는 그 저변에는 이런 미디어에 대한 불신을 깔고 스스로 정확한 사실을 찾아 나서고 합리적인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의 방법을 찾아 나서는 시민들의 노력, 뉴미디어와 SNS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정보, 이런 것들이 토대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티셔선 운동을 한 20년 전에 되게 세게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회사와 거래 관계를 끊은 것이 지금 21년 됐습니다. 제가 1999년부터 그 회사의 기보 요청을 거절하면서부터 지금까지 21년간 정치를 하는 동안도 거래 안 했고요. 정치를 한 10년 동안도 거래 안 했습니다. 예, 지금도 거래 안 합니다. 제 신간 광고를 절대 안 내죠. 거기에 인터뷰도 안 하고요, 전화도 안 받고요, 출연도 안 합니다. 그래도 사라지더라고요. 안 죽고. 그때는 그 신문들을 바꿔보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시민들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망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면 또 그 신문과 그 신문사가 운영하는 정편에서는 언론에 대해서 막말 쏟아내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소비자로서 마음에 안 드는 공급자 회사를 망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뭐 나쁜 건가요? 말하다 보니 좀 과격해졌네요. 저도 좀 울컥해서, 예, 사회의 저는 뭐 화이팅 할 일이 없습니다. 화이팅 이런 거는 저 앞에 김진태 우리 대표님이나 또 이렇게 지금 국회에 계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난다. 박형용 국회 아니구나. 예, 앞으로 국회 가실 분들, 국회에 지금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화이팅 해주시고요. 저한테는 그냥 사랑해요 이런 거 해주시고. 제 강의는 뭐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질의응답, 여러분이 더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문제들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더 민감한 발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질문이 너무 많이 돌아서 제가 선별을 하려고 너무 힘이 듭니다. 재미있는 질문 한번 그 밑으로 한번 하고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님, 뭘 먹고 잘생겼나요?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미모가 훌륭하십니다. 작가님 미모 관리 비결은 이상하게 점점 젊으시고 외모가 역변하시는데요. 비결이 무엇인가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검찰이 지금도 무서운가요? 이걸 답변 좀 하세요. 예. 저도 겁나죠. 그때는 화이팅이 필요하기도 하겠다. 조국 사태, 이른바 조국 사태는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저는 봐요. 이건 아주 큰 사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진행된. 여러 측면에서 앞으로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요. 아직도 이게 끝난 건 아니죠. 아닌데 제가 받은 느낌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번 조국 사태에서 검찰과 법원은
저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해줬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구나. 네,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근데 구속되지 않고 이렇게 강연을 다니고 이렇게 오셔서 강연을 듣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검찰이 입건하지 않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봐준 거죠. 검찰과 법원이 우리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조국 가족을 수사했던 식으로 털면 안 걸릴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 검사님들과 판사님들에 대해서 하염없는 감사의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어찌 검사들이 겁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겁나죠. 그럼 봐주기만 바랄 따름이죠. 계속.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만약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선생님 차에 블랙박스를 떼가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캥거루 운전하고 이런 거 좋은 건 아니죠. 카메라인데 속도 줄였다가 카메라 지나가는 거 과속하고 이거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니죠. 엄격히 말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운전하고 다니죠. 그런데 블랙박스 떼가가지고 운행 기록 다 점검한 다음에 그죠? 과속했을 때마다 딱지 떼면 1년치만 해도 한 5천만 원 나올 겁니다. 과태료가. 이런 식으로 과태료 매기면 승복하시겠어요? 우리 모두는 여기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은 언제든지 5천만 원짜리 과태료 딱지를 가질 수 있어요. 다만 경찰청에서 그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운전하고 다니는 거죠.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서초동에 모이셨던 시민들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봐요. 내 일은 내가 당한 일은 아니에요. 조국 가족이 당한 일은 내가 당한 일은 아니에요. 그건 나는 법무부 장관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처지에 갈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시민은 권력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는 굉장한 억압받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게 저는 이런 두려움의 감정이 그 시민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계속 10년 동안 고시공부를 한 이후에 계속 검사 생활을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점이 참 안타깝고요. 무서워요. 예, 그제 수능을 쳤죠. 오늘 수능생 데리고 엄마하고 같이 오실 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이 사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수능 본 딸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딸에게 소중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늘 응원하겠습니다. 바로 일어서서요.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엄마 소리에 끌려서 뜻도 모르는 데 와서 앉아있으면 안 돼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한번 흘러가면 다시 못 돌아와요. 지금 바로 나가셔가지고 영화관을 가든가 카페를 가든가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엄마 따라오지 마세요. 같이 연관돼서 몇 가지 중학생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청소년기에 알아야 할 정치적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모 교육이 먼저이겠지만요. 수능 끝난 고3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예비 대1입니다. 이 본인이네요. 대학 시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 할까요? 이 시대의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꺼번에 좀 한번. 예,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 졸적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는 게, 그러니까 본인들로서는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부모님들은 애가 하고 싶어 하는 걸 하게 도와주는 거.
나머지는 다 부질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여기 잠깐 왔다 가는 존재들인데, 그죠? 진짜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가 기해년이죠. 제가 기해생이라서 올해 환갑을 저도 이제 지났는데, 물론 짧은 시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짧은 시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저한테 몇 년 정도가 더 남아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그렇게 긴 시간이 남아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희소성이 높은 어떤 재화가 됐어, 자원이 됐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지라는 고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고민은 더 일찍부터 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20년이 남았을 때 고민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40년이 남았을 때부터 고민하면 더 좋고요. 60년 남았을 때부터 고민하면 더더욱 좋죠. 지금 수능 끝난 학생들은 통계표, 생명표를 보면 60년 이상 남아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한 20여 년 이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60년 남은 사람이 하는 그 고민은 20년 남은 제가 하는 고민보다 최소한 3배의 가치가 있죠. 20년과 60년은 사실은 절대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긴 이런 자연의 어떤 시간에 비춰보면 똑같은 찰나의 시간입니다. 누구 미워하면서 시간 보내고 누구와 다투면서 이 열정을 쏟고 누구와 경쟁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게 될 거라고 봐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매 순간 느끼는 감정,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차피 죽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생각해요. 저에 대한 기억이 조금 남겠지만, 또는 제가 쓴 책도 한동안 누군가의 서가에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도 시간 문제예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다 소멸되거든요. 결국 우리 삶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생각과 감정, 그것이 나에게 좋게 다가오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면 행복한 삶이고요. 내가 지금 하는 생각과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만들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손에 이끌려서 왜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앉아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는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시라고 한 거예요. 제가 앞으로는 절대 엄마 따라오지 말라고,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찾아가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는 그 생각하면서 어떨 때 내가 행복한 감정, 밝은 감정을 가지게 되고 뭘 할 때 내가 생각이 굉장히 활발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특히 이제 수능을 마쳤거나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할 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도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아이들한테도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뭐 힘을 보태줄 게 없으면 할 수 없고, 혹시라도 거기 뭐라도 힘을 보탤 게 있으면 얘기하고, 혼자서 해나갈 수 있으면 해나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격려의 말 한마디. 정치는 안 하실 거죠? 하지 마시고 이사장님은 오래오래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걸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최근의 사회적 발언에 대하여 사모님께서 이사장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시나요? 아니면 지지 혹은 반대 우려를 표하십니까? 하고 사모님과 부부싸움 하시고 나서 화해하시는 방법은 뭔가요? 먼저 사과하시나요? 뭐에 대한 거요? 최근의 사회적 발언에 대하여 사모님께서 이사장님 최근 발언이요? 판단에 대해서 지지 혹은 조국 사태 이런 거요? 아니, 무서운 검사들하고 자꾸 싸우는데 좋아할 리가 있나요? 아무래도 걱정이 많죠. 걱정이 많고, 이제 우리 모두가 그걸 겪었는데, 심리적 기복을 겪었죠. 조국 사태에서 처음에 이 의혹들이 막 나올 때 그때는 실망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누구나 다. 그 다음에 설마 이런 것까지 사실일까 하는 이제 의구심도 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계속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라는 회의도 들었을 거고요. 그 동시에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 라는 그런 분노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 의도가 뭘까라는 의심도 들었을 거고요. 이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제 처도 다 그런 생각과 감정의 기복을 겪으면서 이 한 석 달을 지내왔고요. 저는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 조국은 진짜 세상을 편하게 살았구나. 모든 걸 다 와이프한테 맡겨놓고 애들 대학 진학이나 자산 관리나, 물론 돈도 다 원래 정경심 교수 돈이지만, 그죠? 그럼 모든 일을 다 아내한테 맡겨두고 지는 나가서 좋은 얘기만 하고 올바른 얘기하고 아무 스트레스 안 받고 진짜 걱정 없는 소년처럼 살았구나. 그 생각 하나 했고요. 그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지금. 정경심 교수는 지나치게 열성적으로 아이들을 스펙을 모았구나. 지금 검찰이 기소한 것들 중에서는 지금 변호인들 입장은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이 막 뒤섞여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짧게는 평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컨대 뭐 단골 미용실 그 미용사하고 돈거래 문제만 하더라도 그 790회 뭐 차명 거래를 했다는데 총 액수가 1,700만 원이래요. 그러면 한 번 거래에 2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지? 아니 차명 주식 거래 그러면 최소한 회당 최소한 200만 원이라도 되든가 아니면 2천만 원이라든가 이런 몰라도 어떻게 회당 거래액이 2만 원짜리 차명 거래액이 790회가 있을 수 있지? 이런 게 이제 제가 보면서 드는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공소장을 분석 중이라서요. 다음 주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분석 결과를 내놓을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공소장이. 지금 읽고 있는데 네. 이게 뭐지? 이게 회당 2만 원짜리 차명 거래가 정경심 교수의 돈이 미용사의 계좌로 왜 갔지? 다 계좌로 간 거거든요. 혹시 제 요새 헬스클럽 다녀요. 아까 그 질문 나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근육이 1년에 1%씩 없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근육 유지를 해야 이제 건강 유지가 되니까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제가 80회 분을 한꺼번에 결제했거든요. PT요. 개인 트레이너요. 80회를 하면 기백만 원 돼요. 80회를 하면. 근데 왜 80회를 한꺼번에 했냐 하면 할인해 준다. 혹시 미용실에서도 그런 걸 하나? 해요? 네. 제가 장관할 때 만들어줬던 피부 미용사회라는 법인이 있는데요. 제가 자격증도 만들어주고 법인도 인가해줬죠. 그분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분들하고 어울리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피부 관리실에서는 그런 걸 확실히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몇 회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끊으면 30% DC, 20% DC. 혹시 미용실도 그런 걸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공소장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그냥 그런 것 말고는 이렇게 주식 거래하다가 보면 불법이라고 혹시라도 누군가 시비 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뭐 주식 거래가 있었다든가 일부, 또는 뭐 돈거래 관계에서 누가 시비를 걸 수 있는 것이 있었다든가, 또는 자녀들의 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로 했던 것과 거기 표기된 것 사이에 부풀리기가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은 저는 있었으리라고 봐요. 있었던 걸로 보여요. 흔히 하는 것처럼.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마치 카메라 없는 데서 과속하다가 나중에 잡히는 것처럼 블랙박스 떼가는 바람에. 지금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부 지난 10년치의 저희 GPS, 자동차 GPS 기록을 다 뒤져가지고 모든 범법사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찾아내서 공소장에 쫙 깔아놓은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황새식 공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황새 사냥법에 따른 공소장이에요. 여러분 황새가 멸종했죠? 거의. 근데 목이 긴 다른 새들은 살아있죠. 두루미라든가 가마우지라든가 얘네들이요. 겉보기에는 전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목이 길고, 그죠? 근데 왜 황새만 거의 멸종했을까요? 제가 본 어떤 책에는 사냥 방법의 차이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새들은 눈이 좋대요. 그래서 먹이를 보고 표적 사냥을 하는데 황새는 눈이 좀 나쁘대요. 그래서 황새를 그냥 찍는데. 그래서 옛날에 먹이가 풍부할 때는 이렇게 늪지 같은 데서 아무데나 찌우면 먹을 게 다 걸려든대요. 그래서 황새가 살았는데 농약 이런 것들 때문에 미꾸라지가 다 없어지니까 논에서 황새가 사냥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맞는지는 몰라요. 제가 본 어떤 책에 나온 얘기예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이 공소장을 보면서. 사실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주식 거래에 관한 거, 다른 하나는 아이들 스펙에 관한 거. 근데 범죄 혐의는 15개예요. 그죠? 15개. 그러니까 뭐 표창장과 관련해서 한 5개 정도의 혐의가 들어있죠. 뭐 사문서 위조, 동행사, 뭐 위기에 의한 업무강해 뭐 이런 하여튼 표창장 관련해서 5개나 돼요. 이거를 제가 배웠던 법학 개론 시간에 배웠던 걸로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여러 건의 범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의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규들을 다 그런 거죠. 그래서 15개인가를 걸어놨는데요. 15번 쪼면 한 번 정도는 미꾸라지를 잡지 않을까. 어떤 언론에서는 투망식 공소장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투망식 공소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황새 사냥법과 비슷한 공소장이다. 황새가 사냥하는 방법과 비슷한. 눈이 나쁘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비디오에 얼굴이 나와도 법무 차관 한 분은 못 알아보잖아요. 눈이 나빠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번져나갔는데 다음 질문 소화할까요? 재밌었나요? 네. 제가 스탠딩 코미디 해도 되겠어요? 예, 오늘의 주제하고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이 사장님이 뭐 상대 안 하는 오늘 주제가 언론인 만큼 조선일보의 친일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본의 과오와 도발은 침묵하고 걸핏하면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논리만 내세우는 조선은 분명 친일신문이라고 보입니다. 아직도 이토록 일본 편향인가요? 조선은 왜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조선일보가 친일신문, 친일적 논조를 갖고 있죠. 그렇지만 친일을 위해서 그런 기사를 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 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웃 나라고 그리고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치고 전쟁을 안 한 나라가 없어요. 다 그래요. 옆에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 멀리 있으면 안 싸우잖아요. 멀리 있으면 무역을 하죠. 그래서 그 오만의 문화부 장관님은 한국과 오만의 그 교류의 역사가 1200년 됐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왜냐 그랬더니 그 신라시대 때 처용가에 나오는 그 처용이 오만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더군요. 왜냐 그랬더니 오만에 가면 신라라는 지명이 있대요. 뭐 그런 얘기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한국과 오만의 1200년에 걸친 이 외교와 문화교류 관계 이런 얘기를 감동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전에 갔을 때 뭔 얘기하다가 얘기했지? 예, 조선일보. 예. 근데 그리스랑 터키도 아주 견원지간이잖아요. 아주 차이가 안 됐죠. 제가 이번에 출장 갔다 온 크로아티아 또 옆에 보스니아하고 엄청 사이가 안 좋죠. 원래 붙어 있는 나라들이 서식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일본과 한국의 다툼도 그런 거라고 봐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일본이 특별히 나쁘다는 거야, 역사적으로. 요 현대사에 와서 한 거는 특별히 나쁜 짓이었지만
일제 강점 이전까지, 그러니까 20세기 들기 이전까지 일본과 외국과 이 조선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고대나 중세기에 인접한 나라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갈등 관계 또는 협력 관계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대마도를 정벌하러 간 것도 잘한 일은 아니었다고 봐요. 대마도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요즘 바로 보이죠. 우리가 관광을 안 가니까 대마도가 망했어요. 거기 99%가 한국인 관광객이었거든요. 왜? 여기 부산에서 많이 가죠. 배 타고 1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그러면 면세점 이용할 수 있죠. 가서 점심 먹고 쇼핑해서 돌아오면 하루치기 가죠. 그리고 낚시꾼들은 제주도 뭐 남해 성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가요. 부산에서 가면. 그래서 거기 대마도 거기 조그만 읍내에는 한국 사람만 바글바글했고 그랬는데 안 가니까 망하죠. 일본 본섬에서는 부산에서 가는 것보다 2배 이상, 2배 반 정도 멀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그걸로 놀러 가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죠. 거기까지 가봤자 볼 것도 없고요. 그 땅을 보면 농사질 만한 땅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외구들이 쳐들어왔을까 보면 대마도 살던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쳐들어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애들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배 타고 가까운 한국의 남해로 와서 뭐 좀 얻어가려고 했는데 준비가 있나요? 오면 돌 던지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역이라도 해야 되는데 팔 게 없어요. 그 대마도에는 지금 같은 냉장 시설이 있었으면 뭐 뱅에돔 같은 거 고급 좀 잡아다가 어떻게 생물로 팔 수 있는데 부산 와서 그때는 그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노략질 한 거라고요. 노략질 하니까 여기서는 또 토벌하러 간 거고요. 근데 보통 이웃 나라에 있던 고대와 중세에게 이 국제법 이런 것이 없었던 시기에 일반적인 관계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본과 우리는 친하게 지낼수록 양쪽 모두에게 좋다고 봐요. 문제는 이제 친하게 지내기 어려운 요인들이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압도적으로 일본 책임이고 일본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하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여하튼 친하게 지내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게 우호적으로 대한다고 해서 그걸 나쁘다고 생각 않고요. 근데 조선일보가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문재인이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문재인이 싫기 때문에 문재인이 지소미아를 파기한다, 종료한다 그러면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문재인이 북한하고 잘 사귀어서 어떻게 좀 해결해보자 이러면 문재인이 싫기 때문에 북한을 응징하고 고립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죠? 그런 거라고 봐요. 문재인이 하는 모든 것을 반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한테 세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걸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친일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이 나가는 거죠. 그 처지는 어느 정당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아니 사람을 10명 넘게 16명이나 죽이고 사람을 16명이나 죽이고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뭐 자유를 찾아서 온 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르고 왔는데 그럼 이 사람들을 여기서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죠? 그리고 재판을 해서 가두게 되면 우리 세금으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재판이 안 돼서 풀어주게 되면 가서 또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조사해본 다음에 북한으로 돌려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이 싫으니까 어느 당에서는 그 사람들을 왜 안 받아줬냐고 지금 난리예요. 그렇게 받고 싶어? 그럼 자기 집에 방 하나 내주고 살든가. 그러니까 그냥 지금 친일했으면 뭐하게요. 친일했으면 무슨 득볼 게 있어서 친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신문들이 그렇게 친일이라고 비난받는 만한 그런 기사를 내는 이유는 문재인이 싫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분들이 고마워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이사장님을 걱정하는 이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알야구 방송 때문에 여행 중에 이사장님이 행골되면 어쩌나 하고 너무나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연장에 대해서 뵙게 되어 너무 반가워서 다행입니다. 몸 조심하면서 다니세요. 예, 몸 조심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질문
답변해 주세요. 대구가 30년 가까이 꼴찌이고 이대로 가면 대구만 고립될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유시민 이사장님이 보시는 대구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예, 이것도 좀 답하기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는 사실 태어나서 10살 때까지는 경주 사람이고요. 경주. 10살 때부터 이제 대학 들어갈 때까지 10년 동안 9년 전, 정확히 말하면 9년 반 정도를 대구에서 살았고요. 예, 그 뒤로 40년 동안을 수도권에서 살아온 사람이어서 저도 대구 사람이라고 하긴 하는데 개념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뭐 기체, 액체, 고체 이런 것도 경계선이 어딘지를 뭐 이론적으로 따져봐야 이게 액체냐 고체냐 그렇게 따질 수 있는데 젤리는 액체일까요 고체일까요? 저는 가끔 제가 대구 사람일까 수도권 사람일까 뭐 지금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 사람일까 좀 헷갈리기도 해요. 근데 대구는 이제 컬러풀 대구 축제를 하죠. 그 오래됐어요. 컬러풀 대구를 쓴 지가. 근데 대구는 컬러풀하지 않죠. 그냥 모노톤이죠. 모노톤. 네, 모노톤 대구죠. 실제로는. 컬러풀 대구가 되고 싶거나 모노톤 대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구는 뭐 제가 이제 터놓고 말씀드리면 대구시도 그렇고 광주시도 그렇고요. 자체 발전 동력이 없어요. 거기 다 주거지밖에 없잖아요. 대구광역시하고 광주광역시하고 다. 여기 공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죠. 다 주택가인데. 경제적으로 여기가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없어요. 전통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경북하고 합칠 때라야 대구가 이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죠. 경북하고 합쳐놓고 보면 대구는 이 권역의 어떤 중심지로서 역할이 보여요. 경북과 떼놓은 대구. 옛날에는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무슨 직할시, 광역시 이런 거 원해서 이렇게 된 건데 정작 떼놓고 보니까 경북이 없으면 대구는 힘을 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남과 떼놓은 광주시는 발전의 동력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체제를, 이 지방행정 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구하고 경북은 같이 놓고 묶어놓고 뭔가를 도모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대구는 오랫동안 제조업이 번영하는 지역의 중심 중에 하나였죠.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이제 우리 산업화 시대에 구미공단 포함해가지고 대구 성서공단 뭐 해서 다 2차 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영남이. 근데 우리나라 제조업이 이제 취업자 기준으로 보면 16%밖에 안 되거든요. 약 전체 취업자 중에서 제조업 분야 취업자가 16% 남짓밖에 안 돼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고 앞으로도 더 감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농업 인구가 70%, 80% 됐죠. 모든 나라들은. 대부분의 일하는 사람들이 농업 분야에 종사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가치는, 경제적 가치는 농업에서만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학파도 있었죠. 중농학파라고 해서 프랑스에. 지금 유럽연합이나 우리나라나 이른바 산업화된 선진국 경우에 농업인구 얼마나 됩니까? 대개 다 5% 미만이에요. 근데 다 밥 먹고 살아요. 한때 제조업이 엄청나게 비중이 컸지만 생산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훨씬 더 적은 숫자의 사람들로도 전 세계 인구가 다 쓰고 남을 만큼의 제조업 상품을 만들어요. 앞으로 제조업은 지금 농업이 그렇게 된 것처럼 인구의 아주 적은 부분만 종사하는 산업이 될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 다 서비스예요. 서비스. 3차 산업. 요즘 4차 산업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제조업을 염두에 두고 계속 고민을 하면 대구시나 광주시 같은 것은 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서비스
서비스업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서비스업은 무지무지하게 그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 업의 성격이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업이 번성하려면 아주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부터 시작해서 그 밑받침하는 다양한 인적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이 서비스업의 생태계 이걸 만드는데 필수적인 게 관용이죠. 관용. 다양성이요. 색다른 거, 튀는 거, 괴짜 같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해주는 그런 관용이 있는 지역들이 되게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이 번성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연구 결과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지금 베를린이 유럽에서는 제일 힙한 도시인데요. 베를린이 그렇게 모든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도시가 된 이유가 뭐냐? 뭐든지 할 수 있게 해준대요. 뭐든지. 베를린에 가면 예술가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활동이든 다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유럽의 젊은이들이 지금 베를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를린 집세가 뛰어가지고 베를린시에서 집세를 덮어 씌워버렸죠. 못 올리게. 그 조례 만들어가지고요. 예. 아예 임대료 인상을 최근에 얼마 전에 금지해버렸어요. 몇 년 동안 일자 올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지금 번성한다는 것은 되게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지역이 번성한다는 거고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냐 봤더니 뭐든지 해도 되는 곳에 가서 산대요. 그런 점에서 보면 대구는 희망이 별로 없죠. 저는 광주광역시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충청도가 요새 잘 나가잖아요. 충청도의 장점이 뭐냐 하면 어느 동네 출신이 와서 살아도 별로 불편을 못 느낀대요. 충청도가 원래 성격상 대놓고 남들에게 배타하지도 않는 데다가 그동안에 좀 수도권을 규제를 하면서 충청권에 뭐가 많이 들어오고 나니까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뒤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여러 인종이 뒤섞여 사는 뉴욕처럼 내가 말씨가 좀 달라도 하나도 별로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 점이 지금 문화적으로 보면 충청권의 어떤 장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구는 복잡하게 다른 거는 말씀 못 드리겠고 단색을 벗어나는 것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리고 배타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지역은 다망한다. 앞으로. 그 점은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드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그래도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어떻게 해낼지는 대구 시민들 자신에게 달렸죠. 누가 해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국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요. 대구 자체에서 좀 논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품을 넓히는 문화적으로 품을 넓히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GRDP 뭐 26년째 꼴찌 이런 얘기 백날 해봐야 바뀔 건 없습니다. 대구의 GRDP가 올라오려면 서비스 하는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서비스업인데 그것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근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되게 리버럴해요. 리버럴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요. 튀는 사람도 많고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대구 와서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창업을 대구 와서 안 하죠. 그런 사람들은. 광주도 비슷합니다.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도권의 장점이거든요. 전통적으로 수도권에서는 어느 동네 말을 써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서울시 같은 데는 이주민의 도시거든요. 원래 서울 토백이는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신도시들이요 8도 사람 다 모여 있거든요. 거기서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저는 이제 지방이 자꾸 메말라가는 이런 것들이 그거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깊다.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단조로우니까. 그런 면에서 좀 대구 시민들이 이런 포럼도 좀 하고 뭐 좀 방송 대구 지역 민방이나 뭐 지역 전국 지상파 이런 데서도 그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좀 만들어줬으면
그런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회원들이 이사장님을 걱정하는 멘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 멘트를 알려드리고, 아까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뵐 때 표정이 많이 무거우시더라고요. 요즘 특별히 힘든 적이 있으신지요? 늘 건강하십시오.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뭐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건강은 괜찮은데요. 어제 스쿼트를 증량을 해서 들었더니 좀 허벅지가 아파가지고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좀 아팠습니다. 그거 보셨나 보네. 예. 이 두 가지 한꺼번에 질문하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시민님 반갑습니다. 보수 텃밭인 구미에서 정치 얘기를 할 때 가슴이 답답합니다. 대화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대화가 고품입니다. 외롭습니다. 하고 한 가지는 저는 유시민 이사장님 작가님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런 저를 경북에 사는 친척 직장까지 이해를 못한다며 왕따를 시킵니다. 어떻게 설득할까요? 한마디 말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있을까요? 아 예. 뭐 저를 좋아하도록 설득하지 마십시오. 좋은 거는 혼자 가지고 있을 때가 좋지 왜 남들하고 나누려고 그러세요? 이제 그게 그 지역 사회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이 나하고 맞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더 넓게 보면 대한민국이 나와 맞지 않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떠나는 것, 그러니까 다른 공동체를 찾아가는 게 있고요. 여기를 바꾸는 게 있죠. 되게 이제 우리나라는 묘한데 어제 제가 홍준표 전 대표하고 녹화를 하다가 그 옛날에 홍준표 씨가 의원으로 있을 때 국적법 개정안 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원정 출산으로 이중국적 해가지고 병역 기피하는 거를 못하게 막는 법이었어요. 그게 되게 보수다운 법이죠. 예, 그 법률안이 보수 정당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홍준표 씨가 그때 그걸 한 게 누구를 막은 거냐 하면 대한민국 0.01%의 부자들과 특권층 사람들이 LA로 원정 출산을 가서 20일 동안 2,500만 원 그 당시 돈으로 1990년대 20일 프로그램에 2,500만 원이었어요. 그거를 해주는 산후조리원, 민간 사설 산후조리원이 LA에 깔린 걸 보고 격분해서 돌아와서 만든 법이 그거였거든요. 되게 잘한 일이에요. 홍준표 씨가 잘못한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그건 멋진 법안이었고 결국 한번 부결되고 그 다음에 다시 추진해가지고 결국 되긴 됐는데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여기서 너무 살기 힘들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이민을 가는 분도 있는가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최상층 경제적으로 볼 때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아들, 딸을 미국 사람 만들려고 노력 많이 해요. 이상하죠? 여기를 더 좋게 바꾸면 될 텐데. 그래서 떠나는 방법이 있고 여기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좁혀서 대구를 보더라도 대구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떠나는 거죠. 내가 이 동네를 바꾸는 거 너무 힘드니까 나한테 맞는 동네에 가서 살래라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지역은 안 변하죠. 왜냐하면 바꾸고 싶다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계속해서 여기는 별로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의 비중이 높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거 안 변하는 거예요. 저는 대구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봐요. 한번 떠나가면 잘 안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밖에 가서 넓은 세상 보고 나면 여기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떠날 수도 없고 여기 잘 바뀌어지지도 않고 바꾸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때는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예. 뜻 맞는 사람들끼리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또 이제 정을 나누면서 살고요. 찬스 봐서 되겠다 싶을 때 그때 또 밖으로 싹 나가보고 이런 지혜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 너무 애쓰면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우리 뜻 맞는 사람들끼리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다 보면 어떨 때 사람들과의 소통이 가능해지는 기회들이 생기거든요. 그때 또 한 번씩 확 해보고 그렇게 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내년 4월에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마치 그 홍준표 얘기하셨는데 꼭 관련 예전에 그 촌철 살인의 모습 요즘은 관리를 안 하고 자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같은 모습 보이시 부탁합니다 하면서 홍준표 봐주지 마세요. 그리고 말싸움 접은 적 있으세요? 아이, 말싸움을 자주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그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어제 KBS 녹화를 할 때 제가 느꼈는데, 되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저는 사실 솔직히 좀 무시했었는데, 무시하는 마음이 약간 있었더랬는데, 그 진행자하고 셋이 앉아서 지난번 100분 토론은 제가 좀 건의를 드렸어요, 홍 대표한테. 축구는 역시 FC 바르셀로나죠. 좋아하세요? 좋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재밌다고. 왜 재밌냐? 티키타카잖아요, 티키타카. 너무 길게 드리블을 하면 게임이 지루해져서 사람들이 채널 돌리니까 좀 이렇게 티키타카로 토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케이 하셔가지고 정말 어제 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표현이 좀 어찌 보면 과격하달까? 어떻게 보면 좀 코믹하달까? 어떻게 보면 아주 서민적이랄까? 그런 식이죠, 표현법이. 그래서 그렇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의외로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 당에 대표하시는 어떤 분들보다는 훨씬 그렇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제가 봐드리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게 싸우려고 할 때보다 이야기가 더 잘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홍준표 대표하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피차간에 그냥 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각자가 가진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보고 내 생각을 점검해보고 혹시 일부라도 바꾸거나 이럴 때 이제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그 밤새도록 토론한다고 승패가 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원래 논쟁이라는 것은 승패가 나는 것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정말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서 서로 대화하다 보면 그래 네 말이 맞아.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진영이 나누어 있고 그 나뉜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하는데 승패가 나거나 합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다만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이야기들, 주장, 견해,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이 그 전까지 그런 시각이나 이론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하던 분들에게 가서 닿을 수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토론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싸워서 이기려고 마음먹고 토론하는 것보다 그렇게 아주 존중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과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촌철살인 이런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도 쭉 홍 대표하고 상당 기간 동안에 정기적으로 서로 이제 대화하게 될 텐데, 예, 진짜 존중하면서 토론하기로 서로 마음을 모았으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고소 당하셔서 마음고생 많이 하시며 위로금을 알릴레오 개념으로 100만 원 입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 문제에서 둘째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국정교과서 파동으로 시끄러웠던 경북의 땡땡 고등학교입니다. 매일 아침 전교실에 조선일보가 배달되고 수업 중 극보수적 발언이 공공연한 학교에서 우리 아이는 조국 전 장관 관련 발언조차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속 정치 편파 교육에 대해 학부모로서 저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이 사장님 유럽 달자는 오셨어요. 공정한 사회 교육 위한 개혁을 이상일까요? 언제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교육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교육적. 아이, 자녀분, 자제분 그 학교는 옮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그 학교에 굳이 그거는 교육적 견지에서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특정한 이념적 기준을 강제하는 그런 것은 원래 교육의 본령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하는 그런 학교에 자녀를 다니게 하는 거는 좀 뭐 그렇게 현명한 어떤 판단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아이들 자녀 양육은 좀 리버럴하게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부모가 뭐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꼭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가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그 길로 가진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꼭 행복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성취를 이뤘을 때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개혁은 잘 안 되리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선택했던 거는 학교에 그리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자는 쪽으로 저는 마음을 먹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고요. 지금 우리 교육은 사실은 노동시장에 진출할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과정으로 돼 있죠. 물론 노동시장에서 모두가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는 없는데 더 희소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직종이나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서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은 그건 뭐 자연스럽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격차가 너무 크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명문대학에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부모들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명문대학에 가려면 남과 경쟁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초중등 교육은, 특히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은 그 시민단체 표현대로 하자면 삼중 맷돌에 아이들을 돌리는 거죠. 국가하고 대학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 중고등학교 교사들하고 이렇게 맷돌 세 개가 아이들을 거기 놓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은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통로고요. 그 다음에 대학의 그 수시 전형, 뭐 총학생부 전형 이런 것들은 대학이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거고, 그 학생부 내신, 특히 내신 이거는 고등학교, 중학교에 이제 중등학교와 선생님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통로죠. 그러니까 세 권력 집단이 각각의 방식으로 아이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아이들은 이 삼중의 맷돌 아래서 갈리는 거죠. 예. 저는 그런 게 우리 교육이라고 봐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바꿔도 결국은 노동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명문대학을 가야 된다는 이 경쟁, 이것이 존재하는 한은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뭐 고등학교 체제를 어떻게 하든 그 양상만 달라지는 거지 본질은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라고 봐요. 저는 이거는 교육기관 안 된다. 기본적으로 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아이를 명문대학에 보내고 싶은 욕망이 사로잡혀 있고,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 자원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제도가 들어오더라도 거기에서 아이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자원을 투자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진짜 답이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냥 애가 안 다치고 이 시스템을 거쳐 나오는데 성공하면 그걸로 됐다. 그런 정도 지금 생각하거든요. 매우 비관적이에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예. 이제 과격한 하고 급진적인 방안을 찾자면 진짜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고요. 서울대를. 국립대학은 전부 통폐합해서 1대학부터 60대학까지 만들든가. 예. 그렇게 이제 국립대학 통합 시스템으로 가고 파리 프랑스처럼. 그리고 사립대학은 정말 그냥 등록금이고 뭐고 네 마음대로 해라 미국식으로.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사립대학 보내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국립대학 보내는데 국립대학은 등록금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립대학 어디에서 사실 서울대만 빼고 나면 지방 옛날에 있던 지방 거점 국립대학 빼면 대학이 없어요. 명문대학이. 그래서 저는 서울대 학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대 학부는 아예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립대학은 지방에 있는 거점대학 중심으로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디서 학점을 따건 다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대학 등록금은 국립대학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료교육을 하는 거죠. 사립대학은 다 풀어주고 돈 많은 사람들은 연고대 뭐 이런 데 보내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국립대학 갈 학생들에게는 확실한 혜택을 주라. 예, 그렇게 서울대를 꼭 없애기 어려우면 신입생을 뽑지 말고 그냥 강의만 개설해 두고요. 다른 국립대학 학생들이 한 학기씩 돌아가면서 가서 얼마나 잘 가르치나 한번 체험하게. 제가 볼 때는 별로 잘 가르친 것도 없어요. 이 정도를 하면 저는 좀 많이 완화되리라고 봐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정도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는 한은 지금 그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이 사회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게 여론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매우 비관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럼 요거 당부 기대요 한번 읽어드리고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유 이사장님, 문재인 대통령님 성공한 대통령이 되실 수 있도록 지금처럼 많이 도와주실 거죠? 여기 이제 이거 마지막 질문을 할까요? 마지막 아니다. 질문은 이사장님 현재 작가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뭔가요? 2020년 유시민의 새해 목표 계획은? 예.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할지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제가 재단 이사장 임기가 이제 2021년 10월 15일까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2년 정도, 이제 1년 11개월 정도 더 남아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이사장 일을 해야겠죠. 해야겠고, 그 뒤에는 이제 다시 좀 전업 작가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 뒤에 유튜브를 하게 되면 저도 개인 유튜브를 해야죠. 돈도 좀 벌고요. 제가 이 알릴레오 재단 이사장 맡아서 알릴레오를 하니까 규정상 저는 출연료를 못 받아요. 우리 그 재단의 규정상 내부 인사가 내부 행사에 참여하는 거는 보상을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슈퍼챗 후원은 다 건축 기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광고 단가도 좀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꽤 많은 광고료 수입이 있거든요. 진짜 연간으로 치면 억 단위의 수입이 있습니다. 재단에서
시청자들이 광고까지 열심히 봐주시는 덕분에 단가가 꽤 괜찮더라고요. 그 재생 횟수에 비해서. 그래서 그건 재단에서 제작비, 갈릴레오 제작비로 쓰고 남는 거는 재단의 일반 회계로 이렇게 전입해서 쓰게 되는데, 이 일을 이제 일단 갈릴레오 시즌 2는 총선 때까지 하는 걸로 계획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총선 지나면 좀 쉬어야겠죠. 저도 좀 쉬어야 되고 생업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재단 일, 갈릴레오 방송을 포함한 재단 일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책 쓰는 거하고 두 가지 일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사장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글 쓰는 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저한테 전화를 안 하세요, 진짜. 왜냐면 제가 다시 정치를 하거나 정부에 가서 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아시거든요. 정말 훌륭하신 게 그걸 100% 존중해 주셔요. 저의 그 뜻에 대해서 100%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안 하세요. 이제 어떤 분들은 왜 정부에 가서 일 안 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제가 정부에서 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 아시고요. 그걸 다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좀 더 실용적으로는 이렇게 정부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이렇게 응원하는 게 그것 정부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제가 어디 뭐 장관이라도 맡고 있거나 청와대에 가서 수석이라도 하고 있으면 못 하잖아요, 이거를. 근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예, 제가 뭐 정부에서 받는 게 아무것도 없죠. 제가 공공기관에 가면도 안 가죠. 그 다음에 뭐 무슨 직책위원회 이런 것도 일체 안 하죠. 그거 일체 안 하니까 제가 뭐 얻어먹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는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의용은 아무것도 안 얻어먹고 하는 게 의용이거든요. 제가 원래 의용의 고전적인 의미는 어떤 이익을 바라면서 권력의 앞잡이가 돼서 하는 게 의용이죠. 근데 그 말을 제가 약간 반어적으로 사용했는데, 지금 조선동아 이런 데서는 한겨레 신문이나 이런 데를 친정부 언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친정부 아닌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듣기 싫죠. 지식인들은, 언론인 지식인들은 친정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의용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언론이 전부 정부를 공격하는 거죠. 공격만. 그래서 제가 의용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잘못한 것까지 내가 뭐 잘했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잘한 거는 잘했다고 그래야지, 최소한. 그리고 잘못한 것도 잘못한 정도에 맞게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뭐 횡단보도 무단횡단 한 번 했다고 사형시키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단횡단의 사형선고는 과하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찌 보면 제가 정부의 어떤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는 것보다, 정부의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딴 분들도 많이 계신데 갈릴레오를 할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하건대 제일 쓸모가 있어 보이는 쪽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는 지금처럼 활동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시는데 좀이라도 제일 이제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의용이죠. 네.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네, 저는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지지율의 합, 이런 것들이 탄핵때하고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하고 정의당 지지율을 합치면 그 합이 탄핵때랑 비슷해요. 지금도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탄핵때 되게 낮았지만, 그때보다 좀 올라왔지만, 이쪽 두 정당의 지지율의 합은 그때랑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때로 문재인 정부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게을러서 그렇다거나
성의가 없어서 그렇다거나 그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렇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좀 실력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좀 환경이 좀 불운하다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걸 거야 라고 양해해주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유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실제로 그게 사실이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출근을 안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평일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주사를 맞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대면 보고를 안 받는 분도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사업체를 꼬불쳐 놓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정말 어찌 보면 종교인과 비슷한 자세로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많은 시민들이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지금 보수 언론 기자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런 진심이 그런 모습이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지율이 이런 수준이라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생각하고요. 앞으로 2년 반 남은 기간 동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민들의 삶을 좀이라도 더 개선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좀이라도 더 높이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좀 더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저는 일개 시민으로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